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문화 코드의 전가림입니다. 오늘은 제 9강 중국 문화 코드로 보는 중국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강서부터 8강까지는 문화 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라파유의 컬처 코드라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중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화 그리고 문화 코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종전의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개는 시대화, 장소,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 따라서 문화와 문화 코드가 달리한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했고요. 하지만 무의식 중에 각인되는 일종의 문화 코드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지역과 환경 그리고 시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을 갖는 경우도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나라끼리도 비슷한 문화를 가질 수 있지만 가까운 나라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태양에서 찾았죠. 프랑스와 독일은 인접함에 있어서도 독일에서는 여성 명사로, 프랑스에서는 남성 명사로 태양을 표현한다 그랬었죠.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중국에 대한 것을 얘기할 건데, 사실 중국과 관련된 문화 얘기를 할 때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나 한 지역의 문화적인 특징을 얘기하게 되면은 점점 한 곳으로 수렴이 돼 가기 때문에 일종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는 어떻다, 한국 문화는 어떻다, 인도 사람은 어떻다, 영국 사람은 어떻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그다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수업을 통해서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일단 거대한 땅덩어리에 56개의 민족이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서로 빈번하게 교류를 해오면서 하나의 문화적인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활동의 공통분모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업 과정에서도 그 사례를 들었지만 보통 우리가 구정하면은 중국에서 만두를 먹는데 남방에서는 밀가루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만두 먹는 습관이 없습니다. 라오이성이라고 그래가지고선 국수를 이렇게 길게 느려뜨려서 이 국수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애는 건강하고 장수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북방에서는 해와 해가 교차돼서 서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오즈라는 교자라는 그런 만두를 먹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같은 중화 문화권, 한족의 문화권 안에서도 상당히 큰 편차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문화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책을 권한 바가 있습니다. 루스 베네딕트의 국가와 칼이란 책과 이어령 선생님의 축소지향의 일본을 보게 되면은 대충 일본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책 두 권으로서 일본인의 특징, 일본 문화, 일본 문화 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일반적인 문화적인 특징, 그리고 문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 코드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될 내용은 크게 한 두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적인 이론적, 철학적인 측면, 그리고 나중에는 실질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가급적이면 이론과 철학적인 내용은 축소해 가지고서 많은 장절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림으로 인해 가지고선 현장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 문화를 직접 활용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고사 이후의 어떤 시험 범위 내용 중에서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론과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강의 내용은 우리 교재로 삼고 있는 강진석 선생의 중국 문화 코드를 사용할 겁니다. 이 책은 100페이지가 되지 않습니다. 책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5,000원 이하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 1장에서부터 4장의 아주 중점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강진석의 문화코드 1장과 4장을 읽어보시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잡지, 서적에서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현대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내가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나단 스펜서의 현대 중국을 찾아서 1권은 고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권은 근현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2권의 23장에서 25장 3장만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현대사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이 1949년서부터 적어도 1990년대 초반까지 어떠한 상황에 있었고 어떠한 내용들이 역사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내용은 이제 각설하고요. 오늘의 주요 강의 내용은 3가지를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국, 화하, 중화의 차이입니다. 모두 중국을 표현하는 단어지만 이 3단어 사이에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현격한 차이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China라는 중국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에 대한 오해 혹은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 화하, 중화에 대한 차이를 오늘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중 관계의 발전 과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중국을 공부하는 사람이 한중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적어도 몇 년서부터 어떠한 관계로 이렇게 발전돼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중국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일정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한국에서 중국 연구 혹은 중국에서 한국 연구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할 건데 이거는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 토론 시간에 재차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문화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상당히 좀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수업 과정을 통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강진석 교수의 중국 문화 코드 1장과 4장을 차근차근 분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루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다 보면은 중국 문화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구나,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목차는 4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파일은 3개의 파일로 만들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분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중국, 화하 그리고 중화라는 문화 코드 3번째 그 장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4가지의 장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앞서 얘기한 대로 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중국 연구는 반드시 한중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문화 코드의 관점에서 보는 현대 중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적어도 한중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순서로요, 한중 관계와 문화 코드. 이미 우리가 중국 개황이라는 제2장에서의 내용에서 잠깐 다룬 바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한국과 중국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긴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문자라든지 한자 문화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생활, 유교 문화권이라고 얘기하면 종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종교로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미 상당 부분 생활화된 것이 바로 유교 혹은 유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불교권의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아세아인이라는 그런 어떤 공통 분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중 문화의 어떤 교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아마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기록으로만 보게 되면은 좋기 3,000년은 될 겁니다.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얘기하고 중국이 5,000년 역사를 얘기하지만 아마 문자로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최소한 3,000년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의 고대 그런 중국이 아니라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대적인 국가의 어떤 개념을 기초로 한국과 중국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중국은 1949년도에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 전쟁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선 서로 적대적인 관계, 물론 이거는 이념적인 문제도 있어서 냉전과도 분리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전적인 시각으로 인해 가지고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화민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992년도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냐?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 국가,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국가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하고 사회주의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속칭 냉전이 붕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때 채택한 정책이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 이념적으로 서로 상이한 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대 관계로 맺어왔던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방 정책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소련과도 우리가 국가 관계를 맺게 되고 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여러 나라들이랑 관계를 개선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국이 가장 중점을 뒀고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했던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일단 중국은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래서 우리의 거대 시장으로서의 어떤 인식, 그리고 또 중국은 북한과도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국가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북한과 중국은 같은 이념 체제이고 교류가 빈번했으니까 그런 영향력 속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하는 중국과 우리가 관계를 하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상당한 압박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문화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자 문화권이고 식생활이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 너무 큰 편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만나면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고 언어도 다르긴 하지만 문화적인 일정한 공감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젓가락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쌀밥을 주로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 음식이 낯설지 않고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한국의 뭐 냉면이라든지 불고기가 낯설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유사성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교류의 어떤 기간이라든지 관계가 상당히 밀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중국의 서적들을 기본 교재로 공부를 해왔고 그 교재를 통해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칭 냉전,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이념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서로를 적대적인 관계를 하다가 드디어 1992년 8월 24일 날 대한민국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중 수교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뭐 아직도 30년도 안 됐어요. 네. 자, 근데 일반적으로 두 나라가 하나의 관계를 하게 되면 그 관계의 발전 단계를 상징화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초창기에 뭐 서먹서먹한 관계, 조금 친해지는 관계, 아주 친한 관계, 뭐 절친 베프 이런 관계의 어떤 특징을 나누는데 중국이 아주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중국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처음 맺으면 설린 우호 협력 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1992년도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했을 때 한중 관계는 속칭 설린 우호 협력 관계였어요. 그냥 서로 인사하고 너는 중국 사람, 나는 한국 사람, 너는 중화인민공화국, 나는 대한민국 그냥 알아가는 관계였어요. 뭐 심도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무슨 돌파구를 통해 가지고서 북한보다 더 나은 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혹은 북한보다 더 위에 있는 듯한 어떤 외교적인 영향력 혹은 경제,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관계였다. 마치 첫 대면을 해서 서로의 통성명을 하는 과정과 같은 그러한 유사한 관계가 바로 설린 우호 협력 관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1998년도에 맺어진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구체화됐습니다. 설린 우호보다는 훨씬 내용이 구체적. 일단 시간을 정했습니다. 21세기를 향해서 두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협력해야 되는 동반자다. 근데 21세기 가만히 보십시오. 2000년대 이후니까 2년,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 왜 21세기를 향한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었습니다. 아주 경제 성장이 눈부실 정도로 뛰어났던 아시아의 네 나라였습니다. 거기에는 홍콩도 있고 대만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한국이 있었는데 우리가 1997년도 말에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IMF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국이 개혁개방이라는 걸 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발전 모델로 삼았던 것이 대표적으로 한국이었습니다. 홍콩을 삼자니 사이즈가 너무 작고 대만을 삼자니 역시 사이즈가 작을 뿐만 아니라 대만을 통일해야 된다는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걸 모델로 삼는다라는 건 명분이나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용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대단한 나라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모델이 될 수 있었는가? 한국은 독재를 했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경제 발전을 이룩했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지구상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르헨티나는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속칭 민주화와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르헨티나를 생각하면은 축구 잘하는 나라, 메시의 나라, 탱고, 아니면은 소고기 정도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과거에 영광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필리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에서 필리핀은 상당히 잘 사는 나라였었는데 그 나라 역시도 부정부패와 어떤 쿠데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한국은 독재 과정 속에서 민주화를 이뤘고 그 과정 속에서 경제 발전까지 이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발전을 통해 가지고선 중진국과 선진국을 향해 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산업혁명을 하지 않은 나라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은요 대부분 산업혁명을 한 국가들이었고 제국주의 열강이었고 속칭 세계의 어떤 경제, 군사력, 정치력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우리는 그 시기에 식민을 당했었고 그 시기에 경제가 피폐했었고 그 시기에 한국전쟁이란 동난을 겪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모델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왜? 독재적인 모습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제 대국은 되고 싶고 민주는 언젠가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바로 눈앞에서 실현하는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그 모델이 경제 위기에 직면하다 보니까 내가 보고 있는 한국이 마치 예전에 아르헨티나나 예전에 필리핀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미래를 더 두고 보자 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분명히 올라가긴 했지만 상당한 제한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2003년도에 우리가 물론 그 전에 이제 IMF를 탈피하고 한국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국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바닥에서 위로 그래서 리슬런스라는 표현도 쓰고 리슬런스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그 회복력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그리고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회복력이 강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물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긴 했지만 IMF를 졸업했고 속칭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후가하면서 지금은 거의 선진국 대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역의 규모에 있어서는 세계 한
한 3위에서 5위 사이에 있을 것이고요. 경제 규모에서는 13위에서 15위 사이에 있을 것이고요. 무역의 규모로 얘기하면은 6위에서 8위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과거에 어땠느냐? 속칭 전 세계에서 못 사는 손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적어도 한국 전쟁이 끝났 1953년도까지는요.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어떤 내용들이 중국으로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항상 중국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한국이 새로운 문화의 장르를 개척해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뷰티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아니면은 K-팝이라든지 하는 걸로 속칭 어느 후진국의 문화라든지 중진국의 문화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적은 없었으면 물론 굴곡이 있죠. 자, 그래서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 2008년에는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이 아주 스무스하게 그 경제 위기를 탈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란 정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략적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일반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는 수교국 양자 간의 얘기만 합니다. 한국은 중국 얘기만, 중국은 한국 얘기만 합니다. 제3의 뭐 미국 얘기, 북한 문제는 서로 꺼내지 않습니다. 근데 전략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로의 이익이 될 만한 이익의 공통분모가 될 만한 얘기에 있어서는 같은 목소리를 북한이 핵 실험을 하는 거 우리도 불편하고 너네도 불편하고 그럼 우리 둘이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서 북한을 제재하다. 그럴 때 협력이라는 단어를 중국에서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교관계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제3의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을 때 보통 전략적 협력 동반자,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는 양자 관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물론 협력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있긴 하지만 전략적 동반 관계. 그래서 중국은 대외 관계를 맺을 때 보통 피라미드 형태로 해서 설린 우호의 관계, 그리고 협력 동반자의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의 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협력 동반자의 관계는 앞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그리고 영향력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중국과 특정 분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공통분모가 많고 같이 행동해야 되거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국가다.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그 특징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바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기본적으로 모델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델 중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 정치적인 영향력의 확대는 중국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국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따라오거나 혹은 따라잡지 못하는 분야가 속칭 문화적인 분야, 문화를 산업화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문화 코드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문화의 산업화와 관계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를 얘기했을 때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 발전이란 문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미국에 경제적으로 먹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어떤 잠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종속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부담을 가졌지만 중국은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은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식민의 역사가 있죠. 중국은 식민지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식민지, 반식민지. 어떤 한 나라도 중국을 지배한 적이 없고, 그리고 여러 나라가 동시에 중국을 지배했지만 전체 중국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8개 연합국이 와서 중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해나 북경, 천진 이런 큰 도시에 가보게 되면은 과거에 제국주의 열강들이 점령했던 조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나라가 전체 중국을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반적으로 스스로를 일러서 식민지 국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식민지이지만 완전한 식민지가 아니라 반식민지다. 그래서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중국만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 공포,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과거에 대국을 형성해왔고 전 세계 중심에 있어서 그 이름도 중국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속칭 상당한 어떤 자부감 그리고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면서도 이상하게 한 부분에서는 그것이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반대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국은 정치적으로 가장 큰 파워를 가진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만 이 5대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니까요. 경제적으로 중국은 지금 G2입니다. 그룹 2예요. 미국의 한 축이 있고 중국이 나머지 한 축을 담당합니다. 그만큼 중국은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마땅히 내세울 게 없습니다.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명품이 있냐, 아니면은 미국이 갖는 대중적인 어떤 인기를 품고 있는 대량의 상품들이 있느냐, 아니면 일본의 특정한 어떤 브랜드 아니면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그러한 문화적인 발전을 스스로 만들어냈는데 그 스스로 만든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독특하다라는 거죠. 없던 것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것들에 대한 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1930년대 중화민국의 송미령은 미국에서 영어로 연설했어요. 근데 1930년대에 미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할 수 있는 아시아의 지도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는 송미령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중국은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일찍이 국제화가 됐고 일찍이 영향력을 전 세계에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얄타 회담이라든지 포츠담 회담에서 중국 사람은 보지만 중국 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특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망할 것이다, 아니면 고속 성장을 망한다는 이론은 이미 맞지 않은 것이 됐죠. 그리고 고속 성장을 했다는 건 맞는데 고속 성장은 했지만 문화적인 어떤 충실도에서는 지금도 상당히 부족하다. 중국적인 걸로만 얘기하면은, 하지만 국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뭐 클래식도 하고 타령도 하고 판소리도 하고 오페라도 하는 그런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은 아직도 전통에 기반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가 왜 중요하냐? 한중 관계는 30년이 안 됐습니다. 1992년도에 수교를 했으니까 2002년도가 되면 30주년이 되는데 30주년이 안 된 양국 관계 중에 전 세계에서 한중 관계보다 빠른 성장,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는 양국 관계는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운데 있는 그림 한번 보시죠. 한중 관계 20주년이 17년도였습니다. 17년 동안 무역은 33배가 늘어났어요. 한국에서 중국 가고 중국에서 한국 오는 사람들이 연간 1100만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조금 좀 쉬운 표현으로 하게 되면 고스톱을 치면은 첫 판은 우리가 졌어요. 1992년도 8월 24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약 넉 달 동안은 우리가 무역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1993년 1월 1일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보지 않고 흑자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스톱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표현이 적당하진 않지만 20몇 판을 연속으로 이기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중국에서 돈을 벌기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는 중국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북한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누구도 다 알고 있죠.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고 굉장히 밀접하다. 이념적으로나 체제적으로나. 그렇지만 한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 우리의 그 발전 단계는 불과 20몇 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 중국이 지금 한국에 얼마만큼 중요하냐? 우리의 수출품 중에 23%에서 많을 때 한 25%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비중은 23에서 25%입니다. 그럼 미국은 얼마냐? 미국은 한 10% 정도 되고 일본은 한 9% 정도 됩니다. 미국, 일본 합쳐도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이
갖는 의미는 한국에게 굉장히 특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밖에 나갈 때 한중 관계 그냥 중국이 크고 옆에 있으니까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 짧은 기간 동안은 우리는 4단계를 올라서 지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됐고 33배 무역 증가량 1100만 하루에 1000편의 비행기가 지금 중국과 한국을 오갑니다. 일주일 동안 1000편의 비행기가. 그리고 무역 수지는 상당히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많이 내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문화 코드가 왜 중국에게 있어서 중요하냐? 문화 코드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개념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상호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태양을 바라보지만 나는 태양의 색깔이 하얗고 누구는 노랗고 누구는 빨갛게 보일 수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문화에 대한 정의는 보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문화가 사회의 특징도 반영하고 경제적인 특징도 반영하고 여러 가지의 특징, 뭐 역사적인 특징도 반영한다라는 건 누구나 지금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화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 문덕교화라는 데서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은 뭐죠? 지식, 덕은 매너, 지식과 매너를 가리켜서 변화시키는 거죠. 서양의 컬처라는 거는 컬처라라는 라틴어 경작하다, 농사를 짓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것도 농사도 경험과 어떤 매너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수많은 왕조를 겪고 왔고 심지어는 이민족의 침략을 당하기도 했고 또 이민족을 침략하기도 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변 국가에 대해서 경제력이 약할 때는 있었지만 문화적인 강점을 항상 유지를 해왔던 것에 대한 자부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세계의 한복판에 있다, 한가운데 있다 그래서 스스로를 중국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문화적인 우월성에 대해서 아주 남다른 어떤 자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자를 갖고 있고 무슨 4대 발명품, 우리 4대 발명품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한국을 얘기할 때 미국이 무슨 4대 발명품 우리 기억나는 거 없어요. 미국 뭐 자동차는 미국이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런데 중국은 그걸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3대 문화적인 특징들은 뭐 중국화, 중의학, 그리고 뭐 경극 뭐 이런 얘기하고 4대 발명품, 화약을 얘기하고 뭐를 얘기하고 종이를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침판을 얘기하고. 자, 그래서 중국은 문화적인 어떤 우월성에 심취돼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근대사와 현대사를 지나오면서 중국의 문화적인 우월성은 부각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을 발목 잡거나 혹은 중국이 퇴보하거나 중국이 밖에 나가서 지거나 아니면 두들겨 맞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평등 조약을 맺을 때마다 중국의 문화는 쪼그라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자부감을 가지면서도 문화를 드러내세울 수 있는 그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에 대한 관심도 누구보다도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와 환경 한번 볼까요? 중국이 만든 제도, 조선주에서 그대로 갖고 옵니다. 6조, 그러니까 뭐 2조, 병조, 병조, 판서 뭐 이런 조직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중국으로부터 갖고 온 시스템입니다. 문자가 있기 전에 우리 한자를 썼고요. 예. 뭐 제도, 예의, 범절, 농사, 뭐 천문 대부분 다 중국입니다. 그 자부감이 있었는데 그 자부감의 주도성을 근현대에서 잃기 시작했다랍니다. 그래서 문화가 갖는 기본적인 특징은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일종의 우월감입니다. 이건 경제력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한 것이고 이런 우월감은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데 이 유지에서 중국이 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혹은 문화 코드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했는데 그럼 어떻게 밀렸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나라까지의 문화는 분명하게 조선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상당한 베트남에 대해서도 몽고에 대해서도 혹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근현대사까지 중국의 어떤 문화적인
강력하고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청나라 말에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고 뭐 국공 내전을 하고 갖가지 전쟁을 하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스스로의 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망각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문화에 대한 어떤 우월감을 스스로 상실해버리는,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가 1949년에 있었던 중화인민공화국의 건설이에요. 사회주의를 통했는데 사회주의는 과거와 분리가 돼요. 왜? 과거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고 왕이 있었는데 사회주의는 일반 인민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인민은 평등하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국이 강조한 거는 우리는 신중국이다. 옛날 중국하고 우린 구별된다. 우리는 새로운 거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을 없애야 됐어요. 전통인 나쁜 거다라고 부정을 했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남존 여비의 사상 타파, 혁파해야 된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맞지만 전통 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어떤 그 몇백 년, 몇천 년의 역사를 끈다라는 것이죠. 공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맹자가 죽어야지 이 나라가 산다고 그랬습니다. 맹자는 왜 그랬을까요? 맹자는 육아 중에서도 굉장히 철저한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천자가 정치를 잘못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역성혁명입니다. 그래서 고려조가 망하고 조선조가 들어왔을 때 정도전이가 바로 맹자의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고려의 멸망 그리고 조선의 건국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단절이 돼야지 사회주의 국가가 돋보이고 과거와 단절이 돼야지 신중국이 등장한 것이 보이는데 그 단절 과정 속에서 수없는 시행 착오를 일으킵니다. 대약진운동, 모나대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 극단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해가지고 경제는 피폐해졌고 문화적으로도 발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1976년도에 죽어버려요. 그 뒤에 나온 등소평은 경제 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정책이 바로 개혁개방 정책이었고 이것은 굉장히 실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돼. 뭐 이랬든 저랬든 돈만 잘 벌면 돼.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도 더 자본주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가 훨씬 중요한 시기로 됐습니다. 역시 문화 고려 대상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이 끝나고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이 문화적인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첫 번째 사회 질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학생들이 칠판을 지우지 않아요. 선생님들이죠.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거든요. 서양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 똑바로 앉지 않습니다. 거의 눕다시피 한 자세로 앉아서 콜라 마시면서 빵 먹으면 과자 먹으면서 강의 듣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영화에서 보게 됩니다. 중국 학생들이 선생님이 지나가면 뭐 라오시하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도 얘기하지만 에이 하면서 턱을 이렇게 위로 드는 그런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뭘까요? 동양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라키입니다. 상하 관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 누구를 위로,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위아래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사람 처음 만나면 뭐라 그러나? 아, 나는 이름이 뭐뭐다, XX 아무개다. 그 다음에 뭐 물어보죠? 나이가 몇? 아, 그럼 형, 누나, 언니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어서 등급을 누가 위고 누가 아래라는 상하관계가 아주 명확해요. 그건 뭘까요? 질서입니다. 안정적인 질서. 왜? 중국 문화가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춘추 전국시대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부모가 애를 죽이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임금이 일반 백성을 그냥 죽이고 그냥 혼란 그 자체의 시대에 누가 나타납니까? 제자 백가들이 나타나. 제자 백가들은 뭘 했냐? 사회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나타난 사상가들입니다. 그래서 인을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도덕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예의를 얘기하게 되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를 잡아왔는데 그 질서를 깬
것이 바로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지금 경제 발전과 국가가 강대하면서 중국을 보다 보니까 사회 질서가 혼란해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우월해요. 꼬마에 아무 철도 안 드는 애가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두 번째,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의 것이 산업으로 연관되면서 더 큰 상대방의 매력, 그리고 어떤 흥미,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을 이끌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상대방을 사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훨씬 오랫동안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게 바로 소프트 파워예요. 예전에 배웠죠. 조셉 나이가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하드 파워, 경제력, 군사력과 소프트 파워가 결합된 스마트 파워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중국도 그걸 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소프트 파워에서 좀 떨어진다는 거죠.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발산할 수 있는 매력은 시장이 크니까 돈 벌 수 있어.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 벌 기회가 많을 것이야. 라는 것이지 문화적으로 우월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이민 가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문화적이거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낫지 않아요. 그냥 고생의 연장이고 어드벤처의 연속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가는 거고 카나다를 가는 거고 오스트리아를 가는 거고 뭐 스위스를 가는 거는 공기가 좋거나 편하거나 그 문화가 좋아서 그 문화는 왠지 좀 자유로울 것 같아. 그 문화 속에서 내가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력이라는 소프트 파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부족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대에 있어서의 중국은 문화에 대한 소프트 파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거의 어떤 하나의 대안적인 결과로 만들어진 게 뭐 공자 학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아주 썩 잘 운영된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여기까지 강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